붙잡으려는 순간 사랑은 멀어진다. 사랑은 자유 안에서 자란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죽는다. 크리슈나무르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붙잡는 것이라 착각한다. 자주 연락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고 상대의 마음을 끝없이 확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도의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사랑이란 집착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나는 연인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안엔 늘 그러니까 너도 내 방식대로 해라는 요구가 숨겨져 있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이해여야 한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순간 사랑은 사라진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말했다. 사랑은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사랑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바꾸려 든다. 너는 왜 그렇게 말해? 이건 고쳐야 해. 결국 사랑이 아니라 재단이 되어버린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애할 때마다 상대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만들려 했다. 옷 스타일, 말투, 친구 관계까지 간섭했다. 처음엔 여자도 바뀌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관계는 끝났다. 그는 말했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인가, 내 기대였던가. 사랑은 바꾸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방식과 세계를 이해하고 같이 살아보려는 노력이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다. 무명, 사랑의 불안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곧 피로해진다. 자주 확인해야 안심되는 사랑은 사실 사랑보다 불안의 반영이다. 자꾸만 의심하고 점검하고 시험하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다. 나는 한 여자를 기억한다. 그녀는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했다. 왜 오늘은 먼저 연락 안 해? 카톡 왜 읽고 답이 없어? 결국 그는 지쳐 떠났다. 그녀는 그제야 말했다. 나는 혼자 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안의 공허함이었다. 채워지지 않은 내면은 어떤 사랑도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너 없이는 안 돼. 그 말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말이다. 류시와 의존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그림자다. 너 없인 못 살아는 말은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나를 버린 채 상대에게 나를 던지는 것이다.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서로를 망친다.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외벌이였고 아내는 모든 삶을 남편에게 걸었다. 처음엔 헌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아내는 무너졌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사라졌어. 그녀는 남편에게 기댄 것이지 자기 삶을 함께 만들어간 게 아니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함께 서는 힘이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서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주 관계 안에서 끌려간다.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고 나를 억누르면서까지 맞춰간다. 그렇게 맞추다 보면 결국 나는 없고 관계만 남는다. 나는 한 여성을 봤다. 늘 상대에게 맞췄다. 어디 가고 싶은지도 묻지 않았고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했다. 결국 이별 뒤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맞추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사랑은 연습이다. 서로 다른 두 삶이 함께 살아보려 애쓰는 연습. 알랭드. 보통 사랑은 운명이 아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연습이다. 다툼도 있고 실망도 있고 조율도 있다. 사람들은 사랑이니까 쉽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색하고 서툴고 그래서 더 값지다. 한 부부가 상담실을 찾았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남편은 말했다. 처음엔 잘 맞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통해요. 나는 물었다. 그동안 맞추려고 서로 노력했나요? 침묵. 그들은 사랑했지만 함께 살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행동으로 자란다. 끝없이 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텅 빈다. 브레네 브라운. 누군가는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한다. 다 맞추고 다 해주고 스스로는 비워내는 사랑. 하지만 그렇게 텅 빈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사랑은 균형이다.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기대는 만큼 서 있어야 한다. 나는 지친 여자를 봤다.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사랑을 다 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라고 했다. 사랑은 나를 다 주는 게 아니다. 나도 살아남을 만큼만 주는 것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쉽지 않다. 오히려 사랑은 성장이 필요한 영역이다. 불안한 사람은 사랑을 조이고 공허한 사람은 사랑을 의존하며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에서 자신을 잃는다.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 없이도 나는 나로 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사랑받는 것만 꿈꾸는 사람은 끝내 외로워진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받고 싶어요.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에는 결핍이 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무언가로 보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관계마다 실망을 반복했다. 나는 늘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나는 물었다. 무엇을 주셨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줬던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건넨 계산된 행동이었다. 진짜 사랑은 주고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은 늘 따라온다. 사랑은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상대가 누구냐를 보는 게 아니다. 오시오. 사랑할 때 우리는 자꾸 상대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왜 표현을 안 해? 왜 확신을 안 줘? 그러나 오시오는 말한다. 사랑은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당신이 베푼 사랑은 곧 당신의 그릇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믿는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떠났죠.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다른 진실을 마주했다. 내가 했던 모든 건 사실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는 그제야 안 것이다. 사랑은 상대에게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라는 걸.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받는 사랑은 기분을 좋게 하고 주는 사랑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 미상.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칭찬, 애정 표현, 스킨십, 응원, 관심. 하지만 그건 순간의 만족일 뿐이다. 진짜 깊이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서 생긴다. 사랑은 줄 때 성숙해진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늘 목마르다.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 고요한 평온에 이른다. 그건 아무에게나 오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한 어르신을 만났다.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느라 평생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한 분이었다.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많이 줬지. 그런데 이상하게 안 허전해.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은 속이 비지 않는다. 사랑은 채워서 느끼는 게 아니라 비우면서 단단해지는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류시와 우리는 때로 너무 애쓴다. 잘 보이려고, 이해받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스스로가 낯설어지는 시점이 온다. 류시와는 말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고.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인정 중독이다. 한 여자가 있었다. 늘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았다. 좋아하는 음식도 말투도 옷차림도 바꿨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 나를 잃어버리게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 로이스 헤이. 이 문장은 단호하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해 자기를 채우려 든다. 그런 사랑은 무겁다. 그리고 결국엔 상대를 질리게 만든다. 루이스 헤이는 말한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그게 준비된 사랑의 시작이라고.
나는 한 연애 코치를 만났다. 그는 상담 중 상대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바로 관계의 근원이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자꾸 잃는다. 사랑의 시작은 당신이 날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나를 존중하느냐에서 시작된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결국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과 같다. 사랑은 받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사랑은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나 자신이 더 넓어질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진짜 사랑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온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진짜다. 자기를 잃어가며 맺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앤드류 매튜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점점 지쳐간다는 건 이미 신호다.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그 변화가 따뜻한 확장이나 성장이라기보다 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침식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연애할 때마다 혼란스러워졌다. 처음엔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그녀를 조용히 바꾸려 들었다. 말투를 지적하고 친구를 끊게 하고 취향을 비웃었다. 그녀는 처음엔 사랑하니까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관계는 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확장이어야지 파괴여선 안 된다. 사랑하면서 나를 잃는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지배일 뿐이다.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이 온전히 서서 마주보는 것이다. 칼융.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은 많은 관계를 망친다.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모든 감정을 맞추고 모든 일정을 공유해야만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 서로를 질식시킨다. 칼 융은 말한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을 견뎌주는 일이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것. 거기서 진짜 연결이 생긴다. 나는 한 부부를 봤다.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각자의 취미와 친구가 있었다. 함께 있을 때는 함께였고 떨어져 있을 땐 각자의 삶을 즐겼다. 그 부부는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자유가 있어서 오래갔어요. 붙어 있어도 자유로운 관계. 그게 진짜 성숙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브레네 브라운. 좋은 관계는 경계가 있는 사랑이다. 나의 시간, 감정, 가치관, 신념, 그 모든 것들을 상대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을 파괴한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SNS를 감시하고 상대의 삶에 개입하려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습관이었다.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불안을 견디지 못한 채 상대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경계를 지킨다는 건 무심하거나 거리를 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미상. 사랑을 하면 우리는 달라진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나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또렷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좋은 사랑은 나를 지지하고 내 가능성을 키워주고 내 마음의 그늘까지 받아들인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진다. 눈빛이 깊어지고 자기 삶을 더 잘 살아낸다. 그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삶을 함께 키워나가는 동행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노부부를 만났다. 아내는 말기암을 앓고 있었고 남편은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프든 아니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그 말엔 어떤 영광도 없었다. 다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지켜온 세월의 단단함이 있었다. 사랑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그 사랑도 오래간다. 자신을 비워서 만드는 사랑은 언젠가 고갈된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서 나누는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 좋은 사랑은 내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나의 자존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파스칼.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자신의 방에 혼자 머물지 못하는 것. 관계 없이는 못 견디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싫다고 한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친구에게 집착하고 온라인에 끝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덮는 것일 뿐이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그래서 늘 채팅창을 열고 술 약속을 만들고 SNS를 돌았다. 하지만 그런 바쁨 속에서도 이상하게 허전함은 늘 남아 있었다. 왜일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회피였기 때문이다. 외부 자극을 멈췄을 때 비로소 진짜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침묵이다. 고독은 인간을 깨어나게 한다. 그러나 외면한 고독은 인간을 무너뜨린다. 헤르만 헤세. 헤세는 고독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예술과 사유는 고독에서 피어난다고 했다. 고독이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공간이다. 스스로와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나는 한 시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제일 두려우면서도 좋아요. 그가 말했다. 혼자 있으면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어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시를 썼다. 슬픔도 기쁨도 다 글이 되었다. 고독은 아무나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자기 삶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앤소니 드 멜로.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말이 많고 정보가 넘치고 비교가 일상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자주 잊는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한 여자가 있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을 처음 겪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다. 조용한 집, 텅 빈 거실, 대답 없는 대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 번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 시간이 처음엔 혼자였는데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재회다. 나와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 배워야 한다. 니체.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원한다. 깊은 소통, 안정감, 진심, 사랑.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쉽게 휘둘리고 매달리고 무너진다. 니체는 말한다. 혼자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자유롭지 못한 사랑은 결국 집착이 된다. 나는 어느 중년 남성을 봤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그는 몇 번의 연애에서 모두 실패했다. 나는 너무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 속에서 그는 항상 작아지고 사라졌다. 그리고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제야 그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고 그제야 진짜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끝내 외롭다. 고독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관계는 더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에리히 프롬. 에리 프롬은 인간의 사랑과 고독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남긴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왜일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그 불안은 상대에게 쏟아지고 사랑은 점점 통제와 점검이 된다. 나는 연애 중인 두 사람을 봤다. 그녀는 늘 남자의 연락 빈도를 확인했고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자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택했고, 남자는 침묵할 권리를 잃었다. 결국 사랑은 각자의 고립된 싸움으로 끝났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다. 그건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관계를 급하게 맺지 않는다. 알랭드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빨리 누군가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빨리 가까워지고 지나치게 많이 기대고 지나치게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말했다. 고독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관계에서 조급하지 않다. 그들은 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삶이라는 걸.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단단히 관계를 만들어간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다. 그는 오랜 시간 홀로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친구를 만났다. 둘은 자주 만났지만 늘 각자의 공간과 침묵을 존중했다. 우리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서로의 조용함을 받아주는 사이예요. 그 말엔 시간이 묻어 있었다. 건강한 거리는 진짜 친밀함을 만든다. 무명.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주 오해한다. 가까울수록 다 공유해야 한다고. 모든 생각, 하루 일과 기분, 감정.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공유하려는 순간 관계는 지치기 시작한다. 친밀함은 모든 걸 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여유에서 생긴다.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분명히 나눴다. 퇴근 후 일 시간은 각자의 방에서, 주말 오후엔 함께 요리를 했다. 누군가가 물었다. 왜 굳이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 일 시간 덕분에 나머지 모든 시간이 따뜻해요. 거리감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게가 된다. 그리고 무게는 사랑을 짓눌러버린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맑게 만든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소로는 월든 숲에서 철저히 혼자 지내며 고요와 자연 속에서 사유했다. 그는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관계는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만 작동한다고.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한 남자를 기억한다. 그는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늘 뭔가 부족했고, 뭔가 어긋났고, 그래서 바꾸려 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이 겪은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사람을 고치려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건 성장이었다. 고독이 만든 여유였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침묵도 견딜 줄 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존중할 줄 안다. 그게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다. 혼자 있되 다치지 마라. 다치되 완전히 끊지 마라. 장폴 사르트르.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세상과 연결된 상태다. 고립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자기 안으로 갇히는 상태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인간은 자유롭게 고독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가둬서는 안 된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조용해진다. 하지만 고립은 조용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 갇힌 외침이다.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혼자 살았지만 동네 카페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다. 눈이 마주치면 인사했고 말은 없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건 고독이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고유를 가진 삶. 반면 또 한 사람은 집 안에만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숨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 아니다. 그는 먼저 세상을 잊었다. 그건 고립이었다. 고독은 자기 성찰을 낳고 고립은 자기 파괴를 부른다. 칼융. 칼융은 인간 내면의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했다. 그는 말했다. 고독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고립은 자신에게서 도망치다 끝내 무너지는 길이라고. 고독은 창을 닫고 거울을 여는 시간이다. 고립은 거울도 닫고 스스로를 외면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고독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고립은 사람을 점점 작게 만든다. 한 여자가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혼자 있고 싶다며 사람들을 밀어냈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점점 불안해졌고 전화 울림조차 불편해졌다. 그제야 그녀는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버려진 기분이에요. 그 말은 정직했다. 그녀는 고독이 아니라 고립 속에 있었던 것이다. 고독은 나를 채우는 침묵이고 고립은 나를 잠식하는 침묵이다. 헬리나 오웬, 고독은 사람을 채운다. 그 안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하지만 고립은 사람을 비운다. 내면에 아무 소리도 남지 않게 하고 무의미가 들어앉게 만든다. 나는 한 수도자를 만났다. 그는 말없이 며칠씩 기도했고 무건 수행 중에도 온몸으로 세상을 향한 연대를 느낀다고 했다. 그건 고독이었다. 말은 없지만 존재는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은 말을 꺼내는데 오래 걸렸다. 요즘은 내가 살아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슬펐다. 그는 사람을 피한 게 아니었다. 단지 너무 오래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건 그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그건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고독은 삶을 숙성시키고 고립은 삶을 썩게 만든다. 미상, 고독은 필요한 시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잡는다. 고독 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이 낯설어진다. 하지만 고립은 방향이 없다. 그저 스스로를 조용히 지우는 일이다. 말도 줄고 표정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회색빛이 된다. 나는 한 작가를 기억한다. 그는 번아웃 이후 몇 달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냈다. 처음엔 고요했고 하지만 그 고요는 점점 우울로 바뀌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고독은 필요하지만 혼자 힘으로만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했다. 고요할수록 누군가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고백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살려달라는 말 같기도 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고요이고 고립은 내가 선택하지 못한 침묵이다. 고독은 성찰로 이어지고 고립은 단절로 이어진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르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요한가? 외로운가? 멈춰선가? 끊어졌는가? 스스로 택했는가? 밀려났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독을 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고립을 다시 연결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